지난 이야기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242대의 T-34 전차가 38선을 넘었습니다. 포격 소리에 잠을 깬 병사들이 마주한 것은 총알을 튕겨내며 돌진해오는 철의 괴물들이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그 장갑을 뚫지 못하는 바주카포뿐이었습니다. 의정부가 무너졌고 개성이 함락됐으며 전선 전체가 한꺼번에 붕괴되는 그 순간 춘천의 6사단만이 전차도 지원도 없이 홀로 버티며 대한민국이 숨을 고를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38선 인근 마을에서는 포성을 들은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챙겨 남쪽으로 걷기 시작했고 그 길이 수십 년이 걸려도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디오는 안심하라는 방송을 반복했고 서울 시민 150만 명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월 26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 안심하라는 방송을 들은 서울 시민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나왔고 아이들은 골목에서 놀았으며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어젯밤 들은 방송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우리 군이 잘 막아내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났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미 격퇴되고 있다는 방송을 들었으니 굳이 짐을 꾸릴 이유가 없었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하는 정도가 서울 시민들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전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6일 오전부터 의정부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 전차부대는 서울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남하하고 있었고 포천과 동두천에서 밀려난 국군 잔여 병력들은 조직적인 저항선을 구축하지 못한 채 뒤엉킨 상태로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통신선은 끊어졌고 지휘체계는 무너진 상태였으며 병사들은 자신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그저 남쪽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6일 오후에는 의정부가 완전히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갔고 이제 서울과 북한군 전차 사이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 북쪽 방어를 맡은 국군 부대들은 탄약도 바닥나고 지휘도 끊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있었지만 밀려오는 전차의 물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6일 낮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라디오를 통해 다시 한번 국군이 잘 싸우고 있으니 시민들은 안심하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가던 바로 그 시각 의정부는 이미 함락되었고 북한군 전차는 서울 북방 불과 수십 킬로미터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정부가 알고 있는 것과 국민에게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고 그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믿은 시민들은 짐을 꾸리지 않았고 피난을 떠나지 않았으며 그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어낼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26일 저녁 서울 시내에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하늘에서 간간히 포소리가 들려왔고 거리에는 군용 차량들이 부산하게 모가고 있었으며 전방에서 후퇴해온 부상병들이 서울 시내 병원으로 실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을 실은 트럭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적은 패주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용감하게 싸우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은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정부의 말을 믿은 것이 그들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을 권리가 있었고 정부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6일 밤 경무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성모 국방장관과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현재 전황을 보고했는데 그 내용은 라디오 방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정부가 함락되었고 북한군 전차가 창동까지 접근하고 있으며 서울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북쪽을 지키던 병사들은 탄약도 식량도 없이 맨몸으로 버티고 있었고 지휘선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전선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마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었고 강요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도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안심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6월 27일 새벽 2시 신성모 국방장관과 이기붕 서울시장 그리고 여러 강요들이 경무대로 급히 달려와 대통령에게 피난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대통령은 처음에는 서울을 사수해야 한다며 거절했고 자신은 떠날 수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경찰 간부가 들어와
적의 전차가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보고를 전하자 결국 남하를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 보고는 사실이 아니었으며 대통령의 서울 탈출을 서두르게 하기 위해 참모들이 꾸민 거짓 보고였습니다. 실제 북한군 전차는 그보다 훨씬 먼 곳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 대통령은 기관차와 낡은 객차 2량으로 이루어진 특별열차에 올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서울을 떠났습니다. 서울 시민 150만 명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그날 밤 10시, 라디오에서는 대통령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그 방송을 들은 시민들은 대통령이 아직 서울에 있다고 믿었고 피난을 떠나려던 사람들도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이제 괜찮겠지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사람들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자리에 누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미 대전으로 내려간 대통령이 녹음해서 보낸 것이었고 방송이 나가는 그 순간 대통령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은 시민들이 이후 석 달 동안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는 다음에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27일 새벽부터 서울 북쪽 방어선에서는 마지막 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아리 고개를 지키던 국군 병사들은 탄약이 바닥나도 후퇴하지 않았고 수류탄 하나로 전차에 맞서는 병사들이 있었으며 총검을 들고 적 보병과 육박전을 벌이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이미 서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도 없고 보급도 없고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그 병사들이 보여준 것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하나의 의지뿐이었고 그 의지가 수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27일 낮이 되면서 창동 방어선이 무너졌고 북한군 전차가 미아리 고개를 향해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아리에서 마지막 방어선을 치던 국군 병사들은 전차가 고개를 넘어오는 굉음을 들으면서도 자리를 지켰고 수십 명의 병사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상당한 전우를 등에 업고 후퇴하는 병사들이 있었고 이미 전사한 전우의 소총을 집어들고 계속 싸우는 병사들이 있었으며 두 다리를 잃고도 손으로 기어가며 진지를 지키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 기록에 남지 않았지만 그 처절한 마지막 저항이 없었다면 한강을 건너지 못한 시민들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6월 28일 새벽 1시경 북한군 전차가 마침내 미아리 고개를 완전히 넘어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남동 골목을 지나고 종로를 향해 달리는 그 전차들 앞에서 시민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한강다리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로 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보따리를 이고 진 사람들과 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들이 어두운 새벽거리를 달렸고 신발이 벗겨져도 멈추지 못했으며 가족과 뒤엉켜 넘어지면서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벽 하늘에 북한군 전차의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서울은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28분이었습니다. 한강 인도교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강다리 위에는 피난을 가려는 시민들과 후퇴하는 병사들, 그리고 수십 대의 군용 차량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폭발과 함께 다리 중간이 끊어지며 차량들이 강물로 떨어졌고 다리 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빠졌습니다. 미군 고문단의 목격 보고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500명에서 80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난을 가려던 시민들이었고 나라를 지키려던 병사들이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한강으로 떨어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강 위로 퍼져나갔고 검은 연기가 한강 하늘을 덮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지면서 한강 이북에 남아있던 국군 6개 사단은 퇴로를 잃었습니다. 전차도 대포도 수송 차량도 모두 강 북쪽에 그대로 남겨졌고 병사들은 한강을 헤엄쳐 건너거나 나룻배를 찾아 뛰어야 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병사들이 있었고 한강을 헤엄쳐 건너다 강물에 휩쓸린 병사들도 있었으며 끝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울에 고립된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 만에 대한민국 육군은 전력의 상당 부분을 한강 이북에서 잃었고 그것은 앞으로의 전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한강다리 폭파의 책임은 이후 긴 논란이 되었습니다. 폭파 명령을 내린 사람은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실무 책임자는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다리를 끊는다는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리 위에 사람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예정보다 일찍 폭파 명령이 내려졌고
그 결과로 수백 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모든 책임은 명령에 따랐을 뿐인 최창식 대령에게 돌아갔고 그는 적전 비행죄라는 죄목으로 총살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습니다. 14년이 지난 1964년에야 법원이 그의 무죄를 확정하며 사후 복권시켰지만 이미 그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명령을 내린 자는 살았고 명령을 따른 자는 죽었습니다. 6월 28일 아침 서울 거리에는 인공기가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병사들이 중앙청 건물 앞을 지나고 광화문 거리를 걸었으며 탱크가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던 그 거리가 이제 점령군의 군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 밤까지 안심하라는 방송을 믿고 서울에 남아있던 시민들은 창문 사이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들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숨을 죽이고 지하실에 숨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영문을 모른 채 거리로 나왔다가 북한군과 마주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적에게 완전히 점령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남은 시민들이 겪어야 했던 그 석 달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북한군 치하에서 남로당원들이 이웃을 밀고 했고 경찰과 공무원들이 끌려갔으며 젊은 남자들은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즉결처형이 벌어졌고 살아남기 위해 북한에 협력해야 했던 사람들이 생겨났으며 그 협력이 나중에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믿고 남아있던 서울 시민 105만 명 가운데 56만여 명이 훗날 부역자 혐의를 받고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거짓말을 믿은 대가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을 버린 뒤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대구로, 대구에서 다시 부산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전선은 하루가 다르게 남쪽으로 밀려 내려갔고 8월이 되면 대한민국이 지킬 수 있는 땅은 낙동강 이남의 작은 지역뿐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2달 만에 나라 전체가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거짓말을 했고 다리는 끊어졌으며 수도는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고도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름도 없이 미아리 고개에서 쓰러진 병사들과 한강을 헤엄쳐 건너 다시 총을 든 병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 벼랑 끝에서 대한민국을 붙잡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